안녕하십니까. 우리 손해사정의 꽃이죠. 손해사정의 코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액 산정 부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소득 관련해서 얘기들 했었고, 소극적 손해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장애, 노동능력 상실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능력 상실률은 문제 안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게 손해액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기도 하고, 노동력 상실률이 들어가야 일시 수입을 또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력 상실률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우리 사람의 몸을 이 신체의 각 부위에 합산 능력을 노동 능력이라고, 우리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 효율 같은 걸 따지겠지만, 생산성이라든지 효율 따지겠지만, 사람 몸뚱아리는 사실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저런 사람, 다 신체적인 부위의 능력치가 또 다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어쨌든 평균치로 산술화 시키기 위해서 이 몸의 신체적인 능력을 100%라고 보고, 그 중에 하나의 장애가 생겼다, 한 부위의 장애가 생겼다, 그거에 대한 일부 퍼센트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소득에서, 내가 거둬들일 수 있는 소득에서 만약에 손목에 10%의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소득의 10%의 감소가 있었다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0%의 감소가 없더라도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노동능력 상실률, 우리 앞서 배웠던 차액설이 아닌 우리 평가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노동능력의 감소 자체가 소득의 감소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동능력 상실률은 신체에 그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의 육체적인 훼손 상태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정신적인 말이 들어간 이유는 그 노동력 상실률 중에서도 정신 상태의 변화도 산정을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불안 장애, 뭐 이런 또 선망, 또 이렇게 막 획가닥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상해로 인해서 이게 발생된 거다라는 인과관계만 입증이 되면 그것도 노동력 상실률로 감안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입니다. 이게 잔존케 된 상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해요. 치유는 됐으나, 부상 치료는 됐으나 더 이상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 이게 후유 장애이기 때문에 상실한 노동 능력의 정도를 비율로 산출한 것.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후유장애의 일시수익액을 계산할 때 쓰인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다. 평가 기준은 법원 신체감정에서는 대체로 맥브라이드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진단에 있어서도 AMA식, 맥브라이드식, 이게 대표적인 건데, 우리 배상책임에서는 요거를 쓰고 있어요. 맥브라이드 장애를. 근데 사실 요것도 63년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괴리감이 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보편화돼 있고 가장 적절하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실무에서도 쓰이고 법원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노동력 상실률은 단순 수치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이라든지 직업군에 따라서도 또 다른 가산을 붙이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표에 나와 있습니다. 뭐 직업군에 따라서 뭐 실내에서 일하는지 실외에서 일하는지, 또 근데 그 직업군의 분류가 약 한 9가지 정도 되는데, 예전 63년도니까 뭐 예전 무슨 탄광공이나 뭐 이런 우리가 현재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되게 세분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거는 쓰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냐, 실내 근로자냐, 실외 근로자냐, 그러니까 육체 노동자냐 아니면 사무직군이냐, 뭐 이런 차이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AMA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의 줄임말이죠. 또는 국가배상법 장애도 있어요. 네, 국가배상법 장애는 잘 안 쓰여요. 왜냐하면 굉장히 은혜적인 급부의 바탕을 뒀다. 그래서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후해. 퍼센트지나 이 노동력 상실률 자체가 굉장히 후해요. 후하게 줘.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잉 배상의 우려가 있다. 너무 과대한
단점이 있어요. 맹점이 있어요. 그리고 AMA 방식은 신체 부위를 13개 부분으로 나누고 해당 부위의 결손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 미국 의학협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란 업무상 재해, 그래서 산재보험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해 분류표예요. 노동인력 상실의 기가 및 평가 방법은 맥브라이드식 장애 평가는 연구 장애만 언급되어 있으므로 향후 일정 기간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한시 장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방법에는 뭐 이런 경우는 뭐 한시 3년, 저런 경우는 한시 5년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까지는 없어. 요거는 실무적으로 또는 이제 유사한 감정 사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는 하고 있지만 표 자체는 없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한시장애, 연구장애를 같이 혼용하고 있더라. 또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장애에 대해서는 참조를 할 수 있죠. 국가배상법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추상장애, 우리 얼굴에 흉터난 거 이런 것들은 맥브라이드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배상법을 차용해가지고 갖다 쓰기도 합니다. 자배법이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나 화보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등 특수불법행위법은 신체 부위별 후유장애의 정도에 따라 약 1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과목을 수강하시면 자배법상 장애분류표는 등급별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1급에서 14급까지 이런 식으로 등급별 분류가 돼 있더라. 차이가 있습니다. 복합장애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는 단순장애는 잘 안 주어지겠죠. 뭐라도 이제 계산하고 응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복합장애를 주어져요. 그런데 이제 실무를 하시다 보면 복합장애를 만날 기회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이 정도 다치려면 많이 다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실무를 하다 보면 거의 어느 한 부위가 다친 경우들이 많지 이렇게 여러 부위가 다치는 경우는 흔치 않아. 이제 그나마 자동차 보험에서 특히 이제 제가 많이 본 거는 이제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것들은 이제 한 번에 이제 뭐 여기저기 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저기 부위가 많이 생기는데 사실 실무에서는 볼 일은 별로 없어. 하지만 문제에서는 자주 낸다. 문제 내기 좋잖아. 장애 부위가 여러 군데 중복되는 경우에 총 노동능력 상실률은 개별 상실률을 단순히 합산해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재산보험에서 여러분들 장애 배울 거예요. 재산보험에서도 장애가 나오는데 거기는 단순 합산입니다. 뭐 손목 10%, 뭐 발목, 무릎 20% 하면 더하면 돼. 뭐 10, 20 이런 식으로 더하면 30이잖아요. 이거는 재산보험에서 쓰는 방식이고 우리 맥브라이드 방식에서는 복합장애 평가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체감 방식을 합니다. 체감. 차감 체증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기준을 잡아서 잔존 능력률이라고 하는 거는 100에서 뺀 거예요. 100에서 뭐 기존 장애 A를 빼. 그러면 뭐 얼마가 나오겠죠?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100-A를 한 거에 비장애율만큼을 곱해. 예를 들어서 팔이 30, 다리가 10%의 장애가 있다면 30하고 10을 더해서 40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0에서 100-30에 10% 한 거를 더해라. 기준이 이미 30의 장애가 있으니까 이제는 기준이 100이 아닌 30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0-30이 돼서 70이 기준인 거예요. 70에 10%의 장애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거는 7%잖아요. 그래서 30 플러스 7% 하면 37%의 장애다. 이 차감 체증식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주면 좋은데 문제를 한 번 더 꼬고 싶어. 그러면 이제 기왕증 또는 기왕장애라는 거를 문제에서 줍니다. 기왕증과 기왕장애는 좀 달라요. 풀이가 좀 달라. 기왕증이란 피해자가 이미 갖고 있던 퇴행성 병변을 의미하고 특히 이제 허리, 디스크는 이제 대부분 기왕증이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들매에 따라서 보통 이제 대부분의 특히 사무직들은 이 영상 찍어보면 이게 좀 퇴행성이 다 보여. 웬만해서는 기왕장애란 이미 갖고 있던 장애. 기왕장애라고 평가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손목 절단이 돼 있는 사람이면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기왕장애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참작하는 방법이 다르다. 즉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라는 결과가 발생에 대한 기여한 정도, 이거를 기왕증 기여도라고 그래요. 기왕증 기여도의 반대말은 상해 기여도입니다. 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 노동력 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르다. 기왕증 기여도를 산정하는 방식은 복합장애 평가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제 노동력 상실률을 그냥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1- 기왕증 기여도만큼은 빼라. 내가 척추에 장애가 이번에 생겼어요. 한 20% 정도 돼. 근데 이 사람 보니까 평상시에 허리 상태가 안 좋아. 많이 좀 퇴행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해 기여도를 기왕증 기여도를 20% 정도, 30% 정도 잡아야 돼. 그러면 1-30이면 70이죠. 곱해. 그러면 14%가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왕증이 기여한 부위가 하나인 경우, 예를 들어서 경관절이 20%, 어깨 기왕증이 50%다. 그러면 20% 곱하기 1- 기왕증 기여도.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상해 기여도다. 상해가 기여한 정도, 아주 직관적이죠. 상해 기여도. 기왕증이 기여한 부위 외에도 후유장애가 발생했어. 그래서 여기는 기왕증이 존재하고 척추에 또 30% 장애가 있네. 그러면 우선 요걸 먼저 계산하고 경관절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척추하고의 복합장애를 계산하면 돼요. 경관절은 기왕증이 50%를 기여했으니까 상해 기여도도 50%겠죠. 곱하면 10% 절반으로 줄고, 그리고 여기서 이 절반으로 준 거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척추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의 복합장애 A 플러스 1-A 한 거에 30%, 93, 27, 27에다가 10 더하면 37. 이렇게 순서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증이 기여한 거냐, 복합장애냐, 이제 또 하나, 이제 기왕장애라는 게 또 들어와. 기왕장애는 또 달라요. 기왕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식이 있고,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간편식도 있는데, 대법원식을 쓰시면 돼요. 왜냐면 간편식은 이게 적용이 되는 경우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쓰는 대법원식을 쓰시면 돼요. 다른 부위에 기왕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두 계산 방식의 결과가 동일하지만 동일 부위에 기왕장애가 잡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본 교재에서는 대법원식을 착용합니다. 여러분도 문제 푸실 때 대법원식을 쓰세요. 대법원식은 복합장애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서 기왕장애를 빼주는 거예요. 기왕장애는 예를 들면 절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손목 절단된 사람은 10%의 기왕장애가 있어. 그런 사람은 나머지 부위에 복합장애 더하고 나서 기왕장애 빼주면 돼요. 그래서 간편계산식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부위에 기왕장애가 있는 경우 한번 보여드릴까요? 두 가지 방식을 다. 척추 기왕장애가 10% 있어요. 이미 나는 10%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번에 발목이 15%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간편 계산식을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1- 기왕장애 10% 곱하기 신규장애 15%. 그러면 90에 15% 곱하면 113.5% 나오죠. 이제 간편장애를 한 것과 대법원식으로 해보면 또 비슷해요. 똑같아요. 결과가. 대법원식은 일단 복합장애를 먼저 구해야 돼요. 복합장애를 구하는 방식 요거 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와 B 간의 복합장애죠. A 더하기
A 더하기 1-A 곱하기 B가 되는 거예요. 1-A 곱하기 B. 그러면 이제 13.5. 이거 더하면, 10% 더하면 23.5에서 다시 10% 빼. 그럼 결국에는 똑같아. 한 번 더 했다가 한 번 빼주는 거니까 결국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일 부위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동일 부위는 척추에 기왕장애가 있는데 여기에 장애가 또 생겼어. 이걸 가중장애라고도 하죠. 가중장애. 이거는 기왕증 기여도하고는 달라요. 이게 기왕증이 본 장애에 기여한 정도를 따지는 기왕증 기여도가 아니라 이미 나는 장애를 판정을 받아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기왕장애예요. 장애. 기왕장애가 10% 있는데 또 20%의 장애가 생겼어요. 그리고 신규 장애가 15% 발생했어. 그러면 먼저 복합장애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복합장애 구하고 나서 기왕장애 공제하는 방식이에요. 복합장애는 20%의 장애, 기존 장애 플러스 1- 기존 장애 곱하기 신규 장애 B 80에다가 12% 더하면 32%, 32%에서 기존 기왕장애를 빼. 그러면 22%. 이렇게 대법원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간편계산식에 넣으면 요게 안 나오죠. 왜냐면 1- 기왕장애 10%에다가 B 신규장애 15% 곱해. 그럼 90에다가 13.5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식은 동일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동일 부위에 기왕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또는 이제 다른 부위에 기왕장애 있더라도 대법원식을 써라. 그래서 세 가지 배운 거예요. 지금 복합장애, 첫 번째 이제 복합장애, 그리고 두 번째 기왕장애, 그리고 세 번째 기왕증 기여도, 그 다음이 이제 기왕장애. 세 가지가 문제로 아주 많이 나온다. 그 가동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이 기계처럼 잔존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뭐 10년 더 일할 수 있어. 뭐 15년 더 일할 수 있어. 이게 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 오는 거는 순서 있지만 가는 건 순서 없어요. 내일 사고 나서 뭐 훅 갈 수도 있는 거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평균 수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성인들의 평균 수명. 지금 남성의 경우에는 뭐 83세인가? 그리고 여성의 87세 정도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80세가 평균 수명이 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동기간은 소득의 발생하는 시작, 소득 발생 시작부터 소득 은퇴. 가동기간과 잔존 수명기간, 잔존 수명 기간을 같이 여기시면 안 돼요. 가동기간은 내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간이고 일할 수 있는 기간. 근데 잔존 수명은 우리 평균 연령, 우리가 이제 83세, 86세 말씀드린 거는 잔존이 아니고 가동이 아니고 잔존, 평균 수명, 사람의 평균 수명이고, 가동기간은 지금 통계적으로 또는 이제 법원 판례상 65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퇴기간이라고 보면 돼. 우리 아버지는 70세 넘어서도 일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예외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평균,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 65세 판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도 60세였어요. 60세였다가 몇 년 전에 바뀐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더 수명이 더 늘어나고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러면 이것도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뭐 70세 뭐 이렇게. 평균 수명이 만약에 90세야. 그럼 막 90까지 일해야 되는데 은퇴를 65세 시키면 되겠어요?
다만 미성년자라도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이 있었던 때에는 그 수입을 인정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인데 막 IT 개발자에다가 막 앱 개발해가지고 막 수익 보고 있어. 그런 사람은 이제 미성년자라도 IT CEO다 이러면 인정해줘야죠. 일반적인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령은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 일반적인 육체 노동에 대한 가동 연령을 65세까지 간주한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적 규칙이다. 그러나 뭐 목사님이나 우리 의사 이런 분들은 더 가동 기간을 높게 해도 인정해줘요. 그러나 가동의 강도가 높거나 특별한 직종, 이제 목사, 의사. 근데 반대로 가동 기간이 짧은 것도 있어. 뭐 댄스 가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65세까지 소득 벌 수 있나요? 댄스 가수, 아이돌 가수인데.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동 연령은 55세 또는 그 이하로 인정할 수도 있다. 이는 해당 직종이 일반적인 육체 노동보다 특수하거나 고도의 신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심증을 거친다는 얘기는 각각의 경우를 개별 판단한다는 얘기고 피해자의 경력, 연령, 직업, 건강상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는 예를 들어서 한 40세면 은퇴를 해야 된다. 그죠? 보통 뭐 아무리 잘해도 이승엽, 선동열, 뭐 박찬호 아무리 잘해도 40세 전후로 다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급여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 또는 단체 협약서상의 정년을 가동기간으로 본다. 그래서 계약서 우리가 회사에 보통 그 회사마다 사규가 있죠. 사규. 회사의 규칙. 근데 우리 회사는 특별하게 가동기간을 68세로 해줬어. 은퇴 가능 연령을. 우리 회사는 68세까지 정년을 보장합니다. 회사에서 정했어. 그러면 그걸 인정해줘야지. 65세라고 딱 자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우리 회사는 정년이 58세입니다. 회사에서 정했어. 그럼 회사에 소속돼 있는 한 58세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정년 이후부터 65세까지는 보통 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정년까지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서 급여 소득을 인정해주고 정년 이후부터는 이제 회사를 퇴사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보통 인부 노임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기대 여명이라고 하는 거, 여명이란 사고 시점, 그래서 이 잔존 수명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대 여명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잔존 수명 기간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기간을 기대 여명으로 표현할 수 있어. 똑같은 용어입니다. 여명이란 사고 시점에서 판단할 때 피해자가 남은 수명에 대한 추정치를 말한다. 상해 사고의 경우 특히 여명 기간 동안에 개요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제 이 여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좀 더 이 법률적인 용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지금 남성이면 83세라고 쳐요. 근데 50세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래 앞으로 한 23세 정도는 23년 정도는 살겠구나 라고 보지만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중상을 입었어. 그래서 식물인간이 됐어. 그러면 기대 여명도 준다고 봐요. 우리가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어 봐요. 오래 못 삽니다. 신체적인 기능이나 밸런스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기대 여명 자체도 한 60세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 기대 여명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식물인간이 됐으면 그럼 몇 년 동안 이 개요비를 인정해줘야 되느냐. 이 83세까지 인정해줘야 되느냐? 너무 과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식물인간인데 그때까지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대 여명을 재산정하기도 해. 신체 감정을 통해서 의사한테 물어봐요. 여명은 통상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험 생명표에 판단한다. 기대 여명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고도의 후유장애, 사지마비나 이런 것들 또는 중앙기왕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 여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통계표상의 여명에서 단축기간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중상해자의 경우에는 신체 감정 시 여명 단축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 공제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한 경우를 의미해요. 사망한 경우.
사망을 하면 본인이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홍길동이가 사망을 했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사망 직전에 소득이 100이에요. 그러면 이 기대 여명 동안 83세까지 남은 기간 동안 100만 원씩 100만 원, 매달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이 살면 입고 먹고 쓰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보통 급여의 막 90%까지도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득의 90%까지도 아주 알뜰왕은 그렇게도 하겠죠. 하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한 3분의 1은 먹고 쓰고 뭐 하는데 쓴다. 꼭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의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이면 훌륭하죠. 마이너스 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들 소득의 3분의 2를 저축합니까? 예, 못할 거예요. 3분의 1 정도면 훌륭하죠, 사실. 생계비 지출을 면하는 바 따라서 피해자 손해액 산정에 있어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된다. 그래서 수입의 3분의 1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 사망 시점부터 가동기간까지는 3분의 1씩 공제를 하는 겁니다. 사망의 경우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 부상으로 인해 여명이 가동기간 내로 단축된 경우에도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가동기간까지의 일시소득에 대해서는 사망에 준하는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 부상을 당했어요. 가동기간 여명 이제 여명이 지났어. 그러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사망 상태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까지 살지 안 살지는 몰라. 하지만 여명 기간을 둔다는 것 자체는 의사들의 소견상 이 정도가 이 사람이 여명 기간입니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합의 시점은 여기잖아. 그래서 요 때까지는 어차피 이게 가동 기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가동 기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생계비 공제를 안 해야 되는데 여명이 지난 시점부터는 이 사람의 생계비를 공제해야 된다. 식물인간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여명이 단축이 된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생계비를 공제하겠다. 중간이자 사망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하겠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성년이 되기까지는 생계비를 공제를 그 이유는 당연히 공제하고 이제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도 공제를 해야 된다. 자, 중간이자 공제, 장래에 받을 손해배상금을 현재 시점에서 일괄 배상 받게 되면 그 기간에 이자 상당액만큼의 과잉배상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1년, 10년, 이렇게 20년 이렇게 된다고 치고 이때 10년 뒤에 받을 현재 가치의 100만 원을 10년 뒤 100만 원을 현재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매년 단리이자로 5%씩의 이자가 가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만 원이 아니라 5%씩 이자가 계속 쌓여. 그럼 1년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과잉배상이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자만큼을 공제하고 주는 거를 중간이자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FV는 미래가치는 PV, 현재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N입니다. 이거는 이자, 이거는 경과년. 그래서 이건 미래가치, 이건 현재가치. 그래서 현재가치를 다시 구하면 1 플러스 RN 분의 넘어가니까 FV. 그게 이제 현재가치로 역산하는 방식이에요. 단위로 쳤을 때 단위로. 1 플러스 RN분의 FV. 그래서 이 요거를 근데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다 할 필요 없이 수학자들이 수치화 시켜놓은 게 있어요. 표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표를 적용하면 돼.
손해배상금 중 일시수입액과 향후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향후 치료비, 개호비, 일시퇴직금 산정 시 이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된다. 그래서 일시수입에도 당연히 적용해야 되고 미래 발생될 소득을 합산해서 주는 거니까 현재 시점에서 뿐만 아니고 향후에 발생하는 치료비, 뭐 이 치아 보철이라든지 뭐 의족 뭐 또 뭐 이런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요거를 중간이자를 공제를 해야 되고 개호비 일시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은 호프만식이라는 게 있고 라이프니츠식이라는 게 있어요. 호프만식은 단리를 적용하는 거고 라이프니츠식은 복리를 계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단리는 1 플러스 R 이자율 곱하기 N이에요. 근데 복리는 1 플러스 R의 N승이죠. 예, 이거에 원금이 이자가 붙은 게 다시 원금이 돼서 또 이자가 붙는 게 복리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라이프니츠식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 전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는 라이프니츠식을 쓰고 배상책임보험에서 호프만식을 썼었어요. 예, 이게 무슨 차이냐면 단리는 이렇게 올라가면 복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가 깎이는 구간이 뭐가 더 크겠어? 복리가 더 크죠. 이자가 깎이는 구간이 복리가 더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 보상금은 이게 더 커지는 거지. 호프만식이 피해자 입장에서 더 유리한 거죠. 예, 이자 차감이 그만큼 구간이 적잖아. 근데 복리는 이만큼을 줄여버리니까 차감되는 게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라이프니츠식을 썼었는데 지금은 약관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보험도 이걸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 현재 법정이자는 5%예요. 5%. 5%의 법정이자를 단리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월수 동안에 중간이자를 공제해서 해당 개월수에 따라 개수화한 것이 호프만 개수이다. 그래서 호프만 개수에는 뭐 10개월, 20개월, 뭐 30개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별첨 자료에 수록되어 있다. 예, 제가 따로 별첨 자료를 아마 안 넣었을 거예요. 요거를 따로 안 넣었는데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호프만 개수표 검색해보면 쫙 나와요. 예, 호프만 개수표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포탈에서 아무 뭐 네이버, 구글에서 다 검색해보시면 다 나와요. 1개월부터 막 이렇게 쭉 있어. 엄청 많아. 2, 3, 4, 5 이게 누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당되는 개월수를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미래가치 FV는 PV 곱하기 1 플러스 RN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N으로 나눈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도별 호프만 개수고 그 다음에 월간 호프만 개수는 또 달라. 예, 이거는 월간 호프만 개수는 또 적용하는 게 달라요. 월별로 적용되는 금리 이자가 다르니까 이거는 이제 연도별 뭐 5년, 10년 이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뒤 호프만 개수는 1 플러스 RN을 나눠주니까 1 플러스 5% 곱하기 10 분의 1 해가지고 0.6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실무에 들어가서도 개수표를 보고 그냥 적용만 하면 돼요. 뭐 10년이 0.666이면 20년이면 뭐 0.5, 30년이면 뭐 0.35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주어졌어. 그걸 그냥 더해주면 돼. 더해줘요. 예. 월간 호프만 개수는 개수표에 있는 거를 하나를 적용해주면 되고 연간 호프만 개수는 그 누적되는 연도별로 더해주면 돼. 합산. 그래서 아마 이게 말로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이해가 용이하실 거다. 아마 실무자들이야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과잉 배상의 문제는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넘으면 연 단위로 36년이면 월 단위 수치표상의 단위연금 평가율이
이게 현가라고 그래요. 현가율. 이 현가 계수라고도 하고 현가율이라고도 해요. 현가는 현재 가치를 환산시키는 수치라는 거예요. 연 단위를 넘게 되는 경우 현가로 받을 금액이 이자만으로도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제기간으로 240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면 뭐 500개월이 되든 600개월이 되든 딱 240에서 끊는 거예요. 240에서 끊지 않으면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해. 여러분들 우리 지금 수학이나 통계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240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 240이 나올까? 뭐 계산해보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분들은 이제 따로 계산해보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240보다 커지면 과잉배상. 그래서 240으로 끊는다. 문제에서 만약에 260이 주어졌다? 그럼 260을 대입하면 안 돼요. 240을 대입해야 돼. 월 단위 호프만 계수는 그렇게 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뒤에서 이제 일시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시수입과 일시퇴직금 그리고 위자료 산정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 뒷부분에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